위그덴 씨의 사탕 가게. 폴 빌리어드. 기차 여행. 6살 무렵 어머니가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야 했기에 나는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모부님 댁에서 지내기로 했다. 이모부님의 성함은 해리 빌. 이모님은 메리언이었고 6명의 개구쟁이 자녀를 두었다. 나는 기차 타는 것을 좋아했지만 당시 1920년대에서 시애틀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로 대륙을 횡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긴 여행이어서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러나 나는 2가지 이유로 이 여행이 신났다. 첫째는 나 혼자 떠내는 여행이었고, 둘째는 다른 나라를 통과하는 여행이기 때문이었다. 대개는 세인트 폴, 미러키, 시카고 근통을 통과하는 경로를 택하지만 겨울에는 미국 중부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기차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캐나다를 통과하기로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밴쿠버로 출발하기 전에 철저하게 여행 준비를 하셨다. 일단 앞면에는 내 이름과 주소를, 뒷면에는 이부모님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두껍고 큰 이름표를 바이올린 줄로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내 목에 감았다. 수화물처럼 필라델피아의 주소가 쓰인 적은 수신, 시애틀의 주소가 있는 곳은 바이시엔이라고 크게 적어놓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애틀 영무원과 여행사 직원에게 자문을 구하여 여행 경로가 어떤지, 몇 번을 갈아타야 하는지, 갈아탈 때마다 나를 돌봐줄 승무원과 짐을 운반해줄 사람은 몇 명인지, 어떤 승무원들이 탑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준비했다. 사용되는 순서대로 읽기 쉽게 여러 장의 봉투를 만들어서 각 봉투를 승무원과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준비했다. 그 봉투 안에는 부탁사항과 팁으로 지불할 돈이 들어있었다. 부탁사항에는 식당차의 메뉴 중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의 종류가 적혀 있었다. 여행의 첫 번째 모험은 밴쿠버까지 배로 가는 여행이었다. 밴쿠버까지는 어머니가 데려다 주었다. 비록 내가 여행할 전체 거리에 비하면 아주 짧은 거리였지만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일은 충분한 모험이었다. 밴쿠버에 도착하니 눈이 많이 내렸다. 눈이 내리는 풍경은 낭만적이었다. 시애틀에는 비는 많이 내리지만 눈이 쌓이는 일은 거의 없다. 밴쿠버에서 기차로 가는 첫 번째 코스는 대륙 서부 지역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구간이었다. 기관차 앞에는 거대한 제설차가 달려 있었다. 제설차의 겉모습은 상자처럼 편편했지만 안에는 선풍기처럼 생긴 커다란 팬이 있었다. 제설차는 눈 쌓인 터널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기관차의 객실보다 더 크고 넓었다. 나는 기관사에게 그 제설차에 올라타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객실로 데리고 가서 창문 옆에 자리를 잡아주셨다. 가방은 맞은편 자리에 놓고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두 자리를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 아마 다음 기차로 환승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미리 승무원에게 부탁을 해두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첫 승무원과 짐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내가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첫 번째 봉투를 건네줬다. 첫 승무원은 아주 선량해 보였고 다음 환승역까지 날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승무원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는 내 옆자리에 앉더니 얌전하게 승무원의 말을 잘 들으라고 거듭 주의를 주었다. 출발이라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는 내게 입을 맞추고 안아준 뒤 기차에서 내렸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승강장에 서서 계속 손을 흔들고 계셨다.
기차가 점점 속도를 내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창문에 코를 대고 밖을 내다보며 얌전히 앉아 있었다. 난 이미 2번이나 필라델피아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2번째는 가족과 함께했던 여행이었다. 이번에는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었고 나는 마치 탐험가 리빙스턴이라도 된 것 같았다. 기차는 야간 열차였다.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 여행은 4박 5일 또는 5박 4일 일정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어머니는 밤에 출발하는 5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하면 잠을 더 잘 수 있고 아침에 도착하니 마중 나오는 이모님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셨다. 여행의 출발은 순탄했다. 밴쿠버의 교회를 통과하자 드넓은 들판이 펼쳐졌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캐스케이드 산맥의 기슭을 올라가기 시작하자 엄청나게 많은 눈이 쌓여 있었다. 우리 기차보다 앞서간 기차가 눈을 많이 치워놓긴 했지만 기관차 앞에 있는 제설차의 팬이 돌아가며 선로 밖으로 눈 치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캐스케이드 산맥을 통과할 때는 기관차가 제속도를 낼 수 있었지만 로키 산맥으로 들어가자 쌓인 눈은 기차의 키보다 더 높았다. 기차는 제설차가 담당하는 속도로 겨우 속도를 냈다. 기차 속도는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떨어졌다. 기차의 양쪽으로 제설차가 밀어내는 눈의 폭이 약 15m 정도였다. 나는 객실 끝 연결 통로 옆에 있는 화장실까지 승무원을 찾아가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봐도 되냐고 물었다. 그가 말했다. 안 된다. 나는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단다. 절대 창문을 열어줄 수가 없구나.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신 창문을 열어줄 수 없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창문을 열어주었다간 네가 창문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눈이 창문 안으로 들어와서 네가 눈 속에 파묻힐 수도 있단다. 알겠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난 자리로 돌아와 다시 창문에 코를 박고서 제잘타에 팬이 돌아가면서 눈을 치우는 광경을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다. 잠시 뒤에 승무원이 내 자리로 와서 말했다. 네가 바깥 풍경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안단다. 잠시 후 내가 다시 와서 해설차가 눈 치우는 광경을 보여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고갯마루로 돌아갈 때 진짜 멋진 풍경을 보여주마. 그는 그렇게 약속을 한 후 길 끝에 연결 복도에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한참을 기다리자 그가 다가와서 말했다. 얘야, 어서 와봐라. 기차가 이제 막 고갯마루를 통과한단다. 그는 나를 객실 끝 연결 통로를 지나 자신의 작은 집무실로 데리고 갔다. 객실을 나와서 연결 통로에 서 있으니 제설차의 팬 들어가는 소리가 객실 안에서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그는 연결 통로에 있는 창문 덮개를 가져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나를 올려놓았다. 나는 까치발을 하고 창문 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며 말했다. 자, 이제 5에서 6km쯤 가다 보면 큰 커브길이 나오고 멋진 경치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제설차의 팬이 돌아가면서 눈 치우는 광경도 바로 코앞에서 잘 볼 수 있을 게다. 나는 그 광경을 보려고 목을 길게 뺐다. 승무원이 주의를 줬다. 내가 내려줄 때까지 이 덮개 위에서 얌전히 있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고개를 창문을 돌리며 말했다. 약속할게요. 몇 번 기차가 옆으로 기우는 것 같았다. 기차는 아주 큰 커브길을 돌았다. 나는 뿌연 창문 너머로 바깥 풍경을 보려고 눈을 크게 떴다.
처음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엄청난 양의 눈이 제설차 팬에 의해 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광경이었다. 그리고 조금씩 기차 앞에 달린 제설차의 일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거대한 기계 덩어리인 제설차의 몸체가 나타났고 그 앞에는 벽처럼 높이 쌓인 눈더미가 보였다. 뒤에는 제설차에 연결된 기관차가 나타났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다. 두 대의 기관차에 달린 거대한 바퀴가 천천히 돌아갔다. 기관차의 소리가 서론의 정막을 뚫고 규칙적이고 느린 박자로 메아리 쳤다.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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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제설차가 깊숙이 뚫어놓은 눈벽은 터널이 되어서 더는 제설차나 기관차를 볼 수 없다. 승무원이 말했다. 괜찮니? 예,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눈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가 나가려는 순간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기관차가 두 대나 달렸어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높은 산을 통과하게 되는데 한 대로는 힘이 붙이기 때문이란다. 내일 아침 캐커리에 도착하면 한 대는 떼어놓는단다. 거기서부터는 높은 산이 없거든. 다음날 아침 우리는 벤프라역에 도착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인 산을 통과하느라 기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기차역 주변에도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시내로 나가는 길은 마치 높은 흰 벽을 세우는 것 같았다. 기차역 주변에 도로만 씌워졌고 다른 곳은 집에 지붕 높이만큼 눈이 쌓여 있었다. 기차가 역에 멈춰선 동안 나는 기차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승무원은 내 터레터에 잔투를 다 채우고 목도리로 감싸고 모자를 눌러 씌워주며 절대로 역사를 벗어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처음엔 주변을 걸으며 낯선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다. 역사를 둘러보고 눈뭉치를 만들어 솔로 밖으로 던지기로 했다. 그러나 슬쩍 역사 밖으로 나와서 길 옆으로 치워놓은 얼어붙은 눈더미 위로 기어가 올라가 기웃덩거리며 걸었다. 역사 뒤편에도 얼어붙은 눈더미가 있어 그 위를 타고 역사 지붕 위에도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지붕은 제법 경사졌고 얼어붙은 눈뭉치가 많았다. 얼음덩어리를 타고 지붕 꼭대기에 오르는 일은 신나는 모험이었다. 난 조심해서 얼음덩어리를 잡고 미끄러지지 않게 발걸음을 떼어 가까스로 지붕 꼭대기에 올라앉았다. 그런데 얼음덩이를 발로 딛고 중심을 잡으려는 순간 발꿈치에 무릎교기에 얼음이 깨지면서 그만 미끄러졌다. 처음에는 그냥 발이 앞으로 미끄러져 내리다가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몸이 거꾸로 눈 속으로 처박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 속은 마치 환상의 세계 같았다. 미끄러져 처박힌 눈 속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고요의 세계였다. 사방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눈 속에 떨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떨린 작은 동굴들이 만들어졌다. 눈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장갑을 낀 주먹으로 눈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공간을 넓혀갔다. 터널을 만들고 방도 만들었다. 이어서 눈벽으로 된 집 한 채를 짓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북극의 전진기지를 만드는 탐험가였다. 시간은 별 의미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타고 가야 할 기차가 생각났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다시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발을 디딜 곳도 없고 손으로 잡을 만한 것도 없고 사방은 온통 부드러운 눈뿐이었다. 지붕에서 미끄러진 곳이 역사의 한 구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주먹으로 눈을 밀치면서 역사 방향으로 터널을 만들어 나갔다. 드디어 눈벽을 뚫고 승객들을 위해 눈을 치워놓은 길까지 나왔다. 나는 기차가 서있던 정거장을 향해 달렸다. 근데 정거장 가까이 왔을 때 나는 멈추었었다. 차로는 텅 비어 있었다.
어디에도 내가 타고 왔던 기차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역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역사 안에 들어서자 매표소 직원만이 창문 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타고 온 기차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가 말했다. 네가 잃어버린 아이구나, 그치? 나는 대답했다. 저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타고 온 기차가 떠나버렸어요. 그는 매표소에서 나와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손나팔을 만들어 어딘가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그가 돌아오자 나는 하소연했다. 배고파요. 그래, 그런데 어쩌지? 여기는 먹을 게 없는데. 곧 남자 몇 사람이 장화에 묻은 눈을 털면서 들어오고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네가 21번 열차에 타고 있던 아이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떠나버린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 기차가 21번 기차야.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공중에다 2발을 쐈다. 나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너를 찾았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신호다. 그런데 도대체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난 대답했다. 역사 뒤쪽에 있는 눈더미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사방에 대고 소리쳤는데 왜 대답하지 않았니? 내가 대답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저 아래 눈더미 속에 있었거든요. 그는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지었고 사람들도 모두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매표소 직원이 말했다. 내가 캘거리에 무전을 쳐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마. 그는 책상에 앉아서 전보기에 키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문가에 서서 두두두두 전보 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다. 조금 지나자 전보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길거리에서 기차가 기다린대. 아이를 보내라고 하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물었다. 아이를 어떻게 보내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이동기관차를 타고 다녀와야지 뭐. 그가 말했다. 꼬마야, 가자. 우리가 캘거리까지 데려다 줄게. 난 다시 하소연했다. 배고파요. 그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누가 먹을 것 좀 가지고 있어? 누군가 점심 도시락을 꺼냈다. 그는 도시락을 열고 사과 하나와 샌드위치 반쪽을 꺼내며 말했다. 꼬마야, 이거라도 먹으렴. 나는 그것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내게 가자고 했던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다. 문 옆에서 샌드위치를 먹어라. 그 문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시 말했다. 저기 작은 기관차가 보이지? 그 차가 정지하면 밖으로 나와서 나를 기다려라. 알겠니? 예, 알겠어요. 그는 내게 화가 나 있음이 분명했다. 사과와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나니 녹슬고 더러운 작은 기관차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내며 멈췄다. 내가 승강장으로 나오자 내게 기다리라고 했던 그 남자가 기관차에서 내렸다. 내 손을 잡더니 손으로 건너 나를 사다리로 받쳐서 기관차 안으로 끌어올려 주었다. 그가 명령하듯이 말했다. 안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그가 다시 역사로 가서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쳤다. 기관차 아부는 누가 할 거요? 손과 얼굴에 검댕이 많이 묻어서 처음에는 흙인 줄 알았던 키 작은 남자가 나오더니 기관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자, 꼬마야, 어서 가자. 너 기관차 타본 적 없지? 예, 없어요. 손잡이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료를 넣을 때 삽질을 방해되지 않게 화덕 가까이 놓지 말고. 기관사가 나를 자기 옆자리로 옮겨 앉혔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이 파이프만 꼭 잡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기관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점 속도를 내더니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달렸다. 기차를 타는 것과는 달랐다. 경사와 커브길을 달릴 때마다 기관차는 요동을 쳤고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도 발이 제자리에 붙어있지를 않았다. 기관차의 굉음은 귀가 먹을 정도였다. 기관차는 상자처럼 생긴 자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앞에 있는 길고 납작한 창문으로 날 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에 앉은 화부는 몇 분마다 일어나서 화덕문을 열고 조개탄을 몇 삽씩 퍼놓았다. 덜커덕거리는 문을 닫고 다시 의자에 앉아 끝없이 이어지는 썰도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기관사가 하부에게 뭐라고 외치는 소리 이외에는 모두 말이 없었다. 작은 역 여러 개를 통과했다. 역마다 사람이 나와서 작은 깃발을 흔들었다. 기관사가 화부에게 말했다. 스미스 씨가 우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놓았어. 화부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관사역을 통과할 때마다 손을 뻗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기적 소리를 울리는 줄을 몇 번 잡아당겼다가 다시 놓았다. 그때마다 뚜뚜뚜 하는 고음이 났다. 몇 번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를 번쩍 들어올려서 자기 무릎에 앉혔다. 창문 밖이 잘 보였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들어올려 기적 소리를 내는 줄을 잡게 했다. 다음 역을 통과할 때 그는 소리가 나도록 같이 줄을 잡아당겼다. 그는 싱긋 웃으며 내게 물었다. 이제 혼자 할 수 있겠니? 나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대답했다. 예, 좋다. 그러면 내가 당기라고 할 때마다 줄을 당겨라. 기차가 다음 역을 통과할 때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줄을 당겨서 기적 소리를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캐나다에서 가장 신나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캘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결코 자랑스럽지 못했다. 화가 난 승무원들이 나를 보자 내 팔을 잡아 끌고 가서 내 자리에 앉혔다. 주위를 둘러보니 승객들도 모두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나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나머지 여행은 별탈 없었고 나는 무사히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다. 매리언 이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다. 개구쟁이 이동사천들 6명과 할머니도 함께 나를 맞아주었다. 잘 자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